2022년에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죠. 바로 폴란드가 한국하고 무려 25조 원. 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큰 규모였죠. 이게 그냥 뭐 무기 좀 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기존의 그 유럽 안보 질서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그쵸. 판을 흔드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폴란드였을까? 그리고 그 오랜 동맹인 미국이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독일,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들이 있는데 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을 골랐을까? 이 질문이요. 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가는 폴란드 한국 방산 협력과 K방산 수출의 의미, 여기서 좀 뽑아온 내용들입니다. 이 거대한 결정 뒤에 숨어있는 지정학적, 또 경제적, 그리고 아주 깊은 역사적 맥락까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짚어보면서 이 복잡한 그림을 함께 맞춰가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성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그게 전부였다면 뭐 이렇게까지 큰 파장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가격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일단 그 시작점, 폴란드가 느꼈을 그 절박함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한테는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겠어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냥 뭐 동정심 이 정도가 아니라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꼈을 겁니다. 실존적 위협이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폴란드한테 러시아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그냥 뉴스 속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악몽을 바로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1795년에 러시아 제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한테 나라가 세 조각으로 찢겨서 지도에서 123년 동안 사라졌던 역사가 있잖아요. 123년이나요. 정말 뼈아픈 역사네요. 이런 국가적인 트라우마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위협을 훨씬 더 크고 무섭게 느끼게 만드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혹시 또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폴란드 사회 전체에 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의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적극적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 중에서 제일 먼저 또 제일 큰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안보 자산에 그냥 내준 건데 그만큼 위기감이 컸다는 증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명분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밑에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라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지원을 하고 나니까 당장 폴란드 자기네 무기고가 텅 비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다 줘버렸으니. 네, 국방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건 진짜 비상 상황이죠. 하루라도 빨리, 그것도 대량으로 이 구멍을 메워야만 했던 겁니다. 정말 급한 불이었을 텐데 당연히 처음에는 전통적인 동맹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한테 먼저 연락했겠죠? 당연하죠. 일단 서방 동맹국들한테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안 풀렸나 보네요. 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냉전 끝나고 한 30년 동안 평화 배당금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군축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 서방 국가들은 군비 지출 줄이고 방위산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하거나 유지 보수 위주로 돌아섰어요. 예를 들면 전차 강국이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합쳐도 1년에 전차 생산하는 능력이 수십 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연간 수십 대요. 폴란드는 당장 수백 대가 필요했을 텐데요. 그렇죠. 폴란드가 원하는 건 수백 대 단위였는데 어림도 없는 숫자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미 다른 나라들한테서 받아놓은 주문도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원하는 그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어 1, 2년 안에 대량으로 무기를 납품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네요. 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안이 나타난 거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상황이 좀 특수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휴전 상태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언제든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방력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한 능력을 평시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전시동원 능력을 평시에도 가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그 지금 당장 많이라는 절박한 요구하고 한국에 언제든 대량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죠. 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만남이었겠네요. 타이밍이 정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그 파격적인 납기 조건, 예를 들어 계약하고 불과 몇 달 안에 초도 물량 바로 보내주고 그 뒤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은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폴란드에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폴란드의 위기 상황과 한국의 좀 독특한 생산 능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단순히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성능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K방산의 가성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성능으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K2 전차만 해도 경쟁 모델로 꼽히는 독일 레오파르트 2 최신형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는 평가도 있고요. 오, 그래요?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돼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경쟁 기종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다. 이거는 뭐 최고급 스포츠카를 세단 가격에 사는 느낌인데요? 아, 그렇죠.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건 진짜 참기 힘든 유혹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폴란드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자, 여기 있습니다. 돈 주세요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대로 성능 개량을 해주겠다. 뭐 폴란드형 K2 전차 이런 식으로요. 더 나아가서는 폴란드 현지의 생산 라인도 같이 만들고 핵심 기술까지 넘겨주겠다. 이런 그야말로 포괄적인 협력 패키지를 제안한 거죠. 기술 이전까지요? 와. 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거의 뭐 전략적인 동맹 수준의 제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냥 무기 사오는 걸 넘어서 자기 나라 방위산업 기술력 키우고 관련 일자리도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자기들 힘으로 국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네요. 그렇죠.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네. 당장의 안보 공백 메우는 걸 넘어서 미래 국방력 강화랑 경제적 이익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겠다. 이런 접근이 폴란드한테는 아주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이고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방어한다 이런 집단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동맹만 믿기에는 뭔가 불안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폴란드의 깊은 속내, 그들의 역사적인 DNA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795년 국토 분할 트라우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죠. 아, 2차 대전 때요? 네, 1939년에 나치 독일이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영국, 프랑스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당연히 약속대로 군사 지원을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대로 안 도와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만 딱 하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폴란드를 돕지 않았어요. 결국 폴란드는 혼자 싸우다가 독일에 점령당하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죠. 아, 믿었던 동맹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당했던 기억이군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면 아무리 강력한 동맹이라도 100% 믿기보다는 결국 내 힘,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혔겠네요. 정확합니다. 동맹은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결국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이 교훈이 폴란드 사람들 뼛속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토라는 강력한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최대한 키우려는 의지는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다음은 우리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니까 이런 자주독방 의제가 더 강해졌고 마침 한국이 제안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같은 파트너십이 바로 이 스스로 강해지고 싶다는 폴란드의 열망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네요.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당장의 안보 위협, 그래서 무기가 시급하게 필요했다는 점. 네, 절박했죠. 둘째는 기존의 서방 파트너들이 생각보다 생산 속도가 느리고 공급 능력이 좀 부족했다는 현실적인 한계. 그렇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셋째는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이 제시한 빠른 납기, 뛰어난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파트너십 제안. 네, 현실적인 조건들이 아주 잘 맞았죠. 그리고 이 모든 현실적인 요인들을 가능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동력, 바로 과거 동맹에게 좀 외면당했던 그 역사적 상처에서 비롯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폴란드의 아주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가 있었다는 것. 이게 이 모든 결정을 추동한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개선기를 넘어선 역사와 감정까지 얽힌 결정이었던 거죠. 결국 지정학적 위기, 경제적 실리, 생산 능력의 현실, 그리고 깊은 역사적 교훈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유들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군요. 네, 그리고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 입장에서는 K방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짜 뛰어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수출액만 봐도 엄청나니까요. 네, 단순한 수출 실적이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 생산 관리 능력,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그 신뢰도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효과를 가져왔죠. 앞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방산 협력할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겠네요. 그럼요. 폴란드는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최첨단 무기들, 또 앞으로 이전받을 기술들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아주 극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동부 유럽에서 이제 누구도 무시 못할 군사 강국으로 떠오를 발판을 마련한 거죠. 와, 유럽 정체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예요. 게다가 자기 나라 안에 방위 산업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기술 발전 같은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이네요.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국가들이 생존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동맹 관계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필요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협력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모습으로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기존의 국제 질서가 좀 흔들리는 시대에는 더 그렇죠.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파트너하고 손을 잡고 기술 협력 같은 걸 통해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려는 움직임, 이게 더 활발해질 가능성을 이번 폴란드 한국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연하고 다층적인 안보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오늘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 이야기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처럼 앞으로 기존의 동맹이라는 틀을 넘어서서라도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우리가 알던 세계 안보 지형과 동맹 관계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의 발음을 몰고 오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